저희 아버지께서 도배, 장판 같은 일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짠돌이 기질이 있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저희 아버지께 몽땅 맡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집이 엄청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됐죠.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무슨 자식 낳는 제주꾼도 아니고 아들 6에 딸 2, 무려 8이나 낳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가 첫째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막내 고모랑 고작 2살 터울이었으니 고모 아니 고모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네요. 아무튼 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 막내 고모가 100일간 넘은 갓난아기였다니까요. 푸흐, 상상이나 가세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창피하셨을까요? 심지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도 차마 말씀 못하고 어머니께서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었거든요. 수능 망치면 제 인생도 끝장이라는 생각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왼수 같은 고모가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예요. 재수해서 저희 동네 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기숙사비 아깝다고 저희 집에 살게 하셨다는 거 있죠. 아, 정말 환장을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제 수발도 들어주고 해서 꾹 참고 있었는데 이게 또 가관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랑 맨날 붙어 다녔는데 그 친구 이름이 미정이었나? 아무튼 그 친구가 저보고 자기는 저희 고모 친구니까 자기도 고모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야, 너 미쳤니? 내가 너보다 겨우 2살 어린데 무슨 고모야. 이러면서 엄청 싸웠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얘야, 친구 엄마도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고모 친구도 고모인 거지. 어서 미정이 고모라고 불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싶었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미정 고모하고 불렀죠. 순간 미정이 고모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로 미정이 고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우리 집 올 때마다 수험생은 몸이 재산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하면서 음료수며 바카스 같은 걸 사다 주는 건 기본이고 제가 공부하다 지쳐 보이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힘내 하고 응원도 해주고 아유 진짜 고모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정이 고모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은은한 향수 냄새 뭐랄까 굉장히 성숙하고 매혹적인 향기였는데 그게 자꾸 저를 묘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미정이 고모가 집에 돌아가고 나면 참을 수 없는 갈증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미정이 고모를 떠올리면서 특히 미정이 고모의 가슴이 제 팔에 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짜릿함이라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언제쯤 나도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저런 감촉을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책을 펴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온통 미정이 고모 얼굴과 그러니까 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불타오르는 욕구를 잠재우고 나면 허탈함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밀려오곤 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미정이 고모는 고작 2살 많은 내 고모 친구일 뿐인데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미정이 고모가 다시 집에 오기라도 하면 저도 모르게 다시 그 향기에 취하고 그 매력적인 모습에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특히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갈 때면 미정이 고모와 저희 고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죠. 그럴 때면 두 분 다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미정이 고모는 현수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무덤덤한 척 시크하게 네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느라 힘들었죠. 그렇게 거실을 지나 화장실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미 제 바지 주머니 속에 구겨 넣어둔 휴지 뭉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변기에 앉아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또 한 번 미정이 고모를 떠올렸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시골에 계신 아버지,
친구분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하필 그날 저희 고모도 대학교에서 무슨 유적 발굴 탐사 같은 걸 간다고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현수 혼자 집에 두고 가자니 걱정이고 하시는데 그때 마침 저희 고모가 걱정하지 마 언니. 나 대신 미정이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하면서 싱글벙글 웃는 거 있죠. 미정이가 며칠 동안 현수 밥도 챙겨주고 같이 있어주면 되겠다. 둘이 잘 지낼 수 있지?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 네 뭐 하고 대답했죠. 속으로는 맙소사.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고모가 집을 나서고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미정이 고모가 들어왔어요. 그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현수야, 고모 왔다 하면서 경쾌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자, 현수 수험생활 힘내라고 고모가 특별히 준비했지. 시원한 바카스랑 달콤한 바나나. 미정이 고모는 능글맞게 웃으며 제게 바카스와 바나나를 한 알을 안겨주었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고모랑 같이 잘 지내보자 알았지? 싸우지 말고 하면서 제 머리를 장난스럽게 쓰다듬는 거예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메롱 하며 혀를 쏙 내밀었죠. 어이구, 이 녀석 봐라. 너 고모 놀리면 밥 안 줄 거야. 미정이 고모는 제게 귀엽다는 듯 웃으며 알밤을 콩 하고 먹이고는 제 방을 나섰어요. 저는 괜히 심술궂게 웃는 미정이 고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답니다. 미정이 고모의 달콤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죠. 3일 동안 잘 지내보자라니 이건 마치 신혼부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괜히 심란해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책상에 앉았지만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온통 머릿속에는 미정이 고모 생각뿐이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젠장, 또 시작이군.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가졌고 주머니에 휴지를 구겨놓고 허둥지둥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세탁기 위에 놓인 낯선 물건을 발견했어요. 이건? 분명 저희 어머니나 고모의 것은 아닌 여성스러운 레이스가 달린 속옷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죠. 순간 코끝으로 은은하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인 향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미정이 고모에게서 나던 바로 그 향수 냄새였죠. 설마 이거 미정이 고모 것인가? 희미하게 땀 냄새와 함께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젠장, 미치겠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휴지를 꺼내 던져버리고 미정이 고모의 것을 바지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죠. 그리고는 태연한 척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잠그고 미정이 고모의 것을 꺼내 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미정이 고모의 채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죠. 미정이 고모. 저는 이성을 잃고 제 소중이에 가져다 대고 말았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몸은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현수야. 내 펜하고 미정이 고모가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뒤로 숨겼지만 이미 모든 걸 들켜버린 뒤였죠. 미정이 고모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 역시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그저 멍하니 미정이 고모를 마주 볼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미정이 고모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현수, 너 이 나쁜 아이구나. 미정이 고모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황급히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망했다. 이제 어떡하지? 저는 차마 미정이 고모를 볼 낯이 없었어요. 방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그것을 주워들고 침대 위에 던져놓은 후 저는 책상에 엎드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뜯었죠. 하지만 곧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고 미정이 고모는 현수야, 밥 먹어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차마 미정이 고모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대답 없이 그저 엎드려 있었죠. 잠시 후 다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미정이 고모가 직접 제 방으로 들어온 거였죠.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현수야,
왜 그래?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엎드려 있는 제 등 뒤로 다가와 저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는 제 귀에 속삭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죠. 현수, 너도 남자였구나.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미정이 고모의 따뜻한 체온과 숨결이 그대로 느껴졌죠. 자, 어서 일어나. 밥 먹자. 미정이 고모는 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온통 머릿속에는 아까 전의 일과 미정이 고모의 의미심장한 말만 맴돌았죠. 현수야, 왜 그렇게 밥을 안 먹니?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미정이 고모의 눈을 마주 보았죠. 하지만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몰라 다시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그러자 미정이 고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현수야, 나 쳐다봐. 어서. 현수야. 미정이 고모의 재촉에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미정이 고모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죠.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고모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고모가 여자로 보이니? 미정이 고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솔직한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로 여자로 보여? 미정이 고모는 다시 한번 물었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대답에 미정이 고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다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너 설마 고모 생각하며 그랬던 거니? 미정이 고모의 질문에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라리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고모 내 방에 들어오고 나서 나가면 바로 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고개 들고 대답해. 미정이 고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너 고모가 좋니? 미정이 고모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디가? 미정이 고모는 다시 물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고모, 전부. 미정이 고모는 답답하다는 듯이 전부 어디 몸? 몸도 몸이지만 얼굴도 마음도 그리고 고모의 성격까지도.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정말? 미정이 고모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고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미정이 고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 앉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가장 무엇이 하고 싶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모 거기. 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정이 고모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제 손을 잡아 자신의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제 손등을 힘주어 누르며 말했죠. 만져 단.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미정이 고모의 것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오두였지만 제 손으로 전해지는 미정이 고모의 탄력 넘치는 감촉은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마치 제 손으로 미정이 고모의 맨살을 만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 정도였죠. 미정이 고모는 제가 만지는 동안 희미하게 신음을 흘렸어요. 저는 더욱 흥분되었고 용기를 내어 미정이 고모의 귀에 속삭였어요. 하고 싶어. 제 말에 미정이 고모는 갑자기 제 품으로 파고들며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현수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미정이 고모는 제 품에 더욱 파고들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미정이 고모를 일으켜 세우고는 방으로 가 하고 말했죠. 미정이 고모는 순순히 일어나 제 손을 잡고 제 방으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미정이 고모를 번쩍 안아 침대 위에 눕혔어요. 미정이 고모는 제 목에 팔을 감은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이 고모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려갔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미정이 고모의 말을 떠올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던 저는 과감하게 위로 밀어 올렸어요. 미정이 고모는 제 머리와 손등을 꽉 움켜쥐며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은 꼭 감은 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저는 미정이 고모의 반응에 더욱 흥분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미정이 고모의 바지 쪽으로 가져갔어요. 현수야 거기는? 저는 결국 참았던 무엇인가 터뜨리고 말았어요. 넌 넣지는 마. 미정이 고모는 당황하며 만류했지만 이미 흥분해 눈이 먼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을 무시하고 뜨겁게 달아오른 제 것을
그대로 미정이 고모의 꽃잎 사이에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힘껏 밀어 넣었죠. 넌 넣지는 말라고 했잖아. 미정이 고모는 저를 힘껏 끌어안으며 애원했지만 이미 깊숙이 들어간 제 것은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미정이 고모의 말과는 달리 뜨겁고 좁은 통로가 제 것을 조여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면서 고모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고모 누구랑 첫 경험했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눈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거 묻지 마. 미정이 고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다시 물었죠. 어서 이야기해줘. 여기 처음 와서 자취했던 집 아저씨. 미정이 고모는 눈을 감고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정말 어떻게? 강제로?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미정이 고모는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대답이 궁금해 다시 물었죠. 그럼 나중에는? 내가 요구했어. 미정이 고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죠. 요즘도? 미정이 고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주인 아줌마에게 들키고는 쫓겨났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쫓겨나고는? 뭘? 미정이 고모가 되묻자 저는 말했어요. 이거 말이야 자기 위로. 현수 너무 짓궂어. 미정이 고모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바나나나 작은 가지로. 미정이 고모는 차마 부끄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모 앞으로는 내 거 마음대로 사용해. 미정이 고모는 환하게 웃으며 제 목에 팔을 감았어요. 현수 일찍 알았으면 현수에게 처녀를 주었을 텐데. 미정이 고모는 갑자기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도 좋아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고모는 현수 여자야. 저는 미정이 고모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현수야, 우리 비밀 지켜야 해. 너희 고모랑 남들에게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응, 약속할게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현수야, 사랑해. 미정이 고모는 제 목을 끌어안고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나도 고모 사랑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어요. 피곤하지? 얼른 자자. 미정이 고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침대로 향했어요. 그날 밤 저와 미정이 고모는 밤새도록 몇 번이나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햇살에 눈이 부셔 잠에서 깨어났어요. 미정이 고모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욕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제 코에서 쌍코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수야. 무슨 일이야? 미정이 고모가 놀란 얼굴로 욕실로 달려왔어요. 괜찮아 고모. 저는 어지간히 놀란 미정이 고모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어요. 현수야, 우리 어젯밤에 너무 무리했나 봐. 앞으로는 조금만 하자.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금만?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속으로 웃음을 삼켰어요. 이제 시작인데? 현수야, 아침부터. 미정이 고모는 힘이 빠진 듯 제 어깨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죠. 고모 한 번 더. 저는 미정이 고모의 귀에 속삭였어요. 현수, 너 학교 늦겠어. 미정이 고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현수 이제 학교 가야지? 미정이 고모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고모.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겨우 교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학교 수업은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미정이 고모와의 시간만 떠올랐죠. 결국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에도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고모. 나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미정이 고모를 불렀어요. 현수 왔니? 어서 와. 미정이 고모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를 품에 안고 격렬하게 입을 맞추었죠. 보고 싶었어요 고모. 나도 현수.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미정이 고모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미정이 고모 역시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어느덧 고모와 엄마 아빠가 오시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미정이 고모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도시로 취업이 되어 갈 때까지 우리는 수시로 즐겼는데 요즘도 휴가만 되면 제가 찾아가 고모의 자취방에서 고모가 퇴근하자마자 뒹굴고 또 고모가
제가 사는 도시에 오면 온종일 여관방에 틀어박혀 뒹굴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 때 저는 미정이 고모를 만나러 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미정이 고모는 전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이 고모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고모 무슨 일 있어? 저는 미정이 고모의 낯빛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야. 미정이 고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 시집가. 네?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번 가을에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 미정이 고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누구랑?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친구 아들이래. 좋은 사람이라고. 결혼 정년기 지난 딸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미정이 고모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럼 고모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나도 이제 정말 시집가야 할 것 같아. 미정이 고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현수야. 우리 이제 끝내야 해. 미정이 고모는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모, 저는 미정이 고모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미정이 고모는 밤새도록 저를 껴안고 울었어요. 저 역시 미정이 고모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미정이 고모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15일, 저는 미정이 고모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정이 고모는 행복해 보였지만 저를 발견하고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에게 다가가 조용히 목례를 했어요. 고모, 부디 행복해. 저는 미정이 고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어요. 하지만 미정이 고모를 향한 저의 마음은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정이 고모와의 추억이 가득한 방 안에서 저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어요. 저는 미정이 고모의 빈자리를 느끼며 밤새도록 술에 취해 잠들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군대에 간 친구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창식이? 나 준호 엄마야.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괜찮다면 시간이 나면 우리 가게에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준호가 전에 말하길 너는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줄 안다고 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동네 미장원에 갔어요. 미용실에 들어서니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준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준호 엄마는 40대 중반이셨지만 잘 가꾸신 덕분에 아주 젊어 보이셨어요. 가게에 들어서며 저도 꾸벅 인사를 했고 준호 엄마가 내 목을 감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친구 엄마의 갑작스러운 포옹은 나에게 조금 강한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내 옆자리에 바짝 다가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부탁은 그냥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만 부탁하는 거야. 준호 엄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씨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불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마치 미행과 급습을 결합한 드라마 같은 일이 될 것 같아 흥미가 생겼지요. 게다가 준호 엄마는 이 일에 대해 돈도 주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외출할 때면 준호 엄마가 나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고 함께 따라가며 사진을 찍기로 했지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김 씨 부인이 집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러 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 씨 부인이 인도를 따라 걷다가 골목길로 사라져서 우리는 그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자동차로 사람을 미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준호 엄마는 준호 아빠의 차를 알려주었고 그 차가 움직일 때 우리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준호 아빠의 차가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30분 정도 따라가 보니 오늘은 다른 일로 나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호 엄마는 차를 돌려 집으로 가자고 했죠. 돌아오는 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해 근처의 삼겹살 집으로 갔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술도 마시기 시작했는데 준호 엄마의 주량은 정말 대단했어요. 고깃집을 나선 후 이번엔 맥주집으로 가자고 하더니 거기서도 술을 계속 시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죠.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어요. 준호 엄마는 만취해 노래를 크게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채로 다음날 저녁까지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준우 엄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준우 아빠가 집을 나섰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드디어 김 씨 부인을 차에 태우고 검은색 차를 외곽도로로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가 외곽의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고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준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갔지만 모텔 카운터에서 막혀서 결국 쫓겨났죠. 준우 엄마는 모텔 앞에서 기다리자고 했고 우리는 차 안에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준우 엄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준우 엄마에게 제압당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준우 엄마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겠어. 들어가자. 준우 엄마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 엄마는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며 옷을 후를 벗으시고는 샤워를 했어요. 남편은 즐기는데 나는 이게 무슨 짓이니 하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샤워를 하더군요. 모텔 구조상 샤워하는 실루엣이 유리를 통해 다 보였고 저도 모르게 소중이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며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잠은 안 오고 심장은 요동치고 잠시 후 물소리가 끊기고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엄마는 저희 옆에 누워서 소리 없이 흐느꼈고 저는 실눈을 뜨고 그녀의 흐느끼는 모습에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 후 준호 엄마는 더 이상 남편의 외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매일 같이 준호 엄마의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즐기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처음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에 직장 생활에 바쁜 평범한 남자입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외모에 자신이 있었고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쉽게 만나고 어울렸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여성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여성 직원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사무실에는 총 직원이 대략 20명 정도인데 그중 격리 업무를 맡고 계신 분 한 명만 여성입니다. 그분도 유부녀이시라 사실상 남자들뿐인 직장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여러 번 소개팅을 주선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을 경험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관계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팅은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하니까요. 소개팅의 형식적인 절차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외모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소개해준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나가버리거나 깽판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은 몇 번 받아보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받기로 했죠. 이미 알고 지내던 지인과 사귈 때가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술버릇이나 취미생활 같은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는 사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좋았지만 알면 알수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2년 동안은 진지하게 만나본 여자가 없었어요. 중간중간 썸 정도는 있었지만 진지한 만남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던 중 직장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후배랑은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면서 정말 잘 지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회사 생활이나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형, 외롭지 않냐? 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냥 적응해서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그 친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줬어요. 사실 저는 오픈 채팅이나 그런 종류의 앱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방법도 몰랐어요. 제게는 여자친구를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냥 가볍게 술 친구를 만드는 정도로 생각하고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자기도 오픈 채팅으로 연락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시고 재밌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컸거든요. 그날 저녁 후배와 짧은 술자리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간은 9시 정도였고 저녁 겸 반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리 늦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보고 매일 보던 영상들이 오늘따라 질리게 느껴졌어요. 술을 그리 잘 마시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좀 과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맑았어요.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 날 말이죠. 잠은 오지 않고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말했던 오픈 채팅이 생각났어요. 오픈 채팅 한번 해볼까? 어차피 바로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싶어서 심심풀이로 방을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왔죠. 10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만들었나 싶어서 다시 방을 만들었어요. 또 다시 10분이 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냥 휴대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군요. 자는 와중에 뭔가 카톡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깨서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금방 오픈 채팅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12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어요. 맞춰보고 대뜸 술 마시는 중이냐고 술 사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집이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자는 겁니다. 안 마실 거면 다른 사람 찾을 거라며 빨리 답장 달라길래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해버렸고 후다닥 나갈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면서 만날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나가보니 여자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저 여자인 것 같아서 가봤더니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완전 아재는 아니라서 다행이네. 그리고 뭐 먹죠? 저 21살인데 제가 더 어리죠. 오빠라고 부를게요. 라면서 쉴 새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첫 만남에서 그 친구는 정말 말이 많았어요. 만나자마자 혼자서 엄청나게 말을 해대며 분위기를 끌고 가더니 어느새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프다며 치킨을 먹자고 제안했죠. 치킨집에 들어가서는 주문도 혼자서 척척 해내고 처음 만난 저와 전혀 어색하지 않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여성분들을 소개받을 때는 대화가 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만 진행되어 약간 답답한 느낌을 받곤 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비록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친구로부터 느껴지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밝아서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킨을 먹으며 술자리가 시작되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왜 이런 자리에 나왔는지 궁금해졌어요. 평소에도 친구들이 많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데다 얼굴도 예쁘장해서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다고 해요. 말했던 대로 친구들도 많고 매일 연락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르게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네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신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자신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바라는 모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대화를 건 것도 큰 용기였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갔어요. 우리는 학교든 직장이든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어느 정도 가면을 쓴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어린 친구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느낌을 주기 시작하면서 저도 마음이 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을 때 이 친구는 오늘 처음으로 오픈 채팅을 해봤고 앞으로는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번호도 모른다면서 오늘 이렇게 헤어져도 나중에 연락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쁜 얼굴뿐만 아니라 또래보다 성숙한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이런 친구를 다시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 그가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눈을 살포시 감는 걸 보고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집에 가지 못하고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번호를 교환하고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처음이자 마지막 오픈 채팅 경험담입니다. 저에게 오픈 채팅을 소개해준 그 동생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며 내 덕분에 만난 것이라며 술도 한번 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오길 바라며 분명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과 노년이 행복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성의 성생활이 가능한 나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일부는 40대까지, 다른 일부는 60, 70대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최대 몇 살까지 성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성의 성욕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대체로 30대 후반입니다. 이후에는 폐경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폐경이 시작되면 성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성의 성욕과 나이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성욕은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환경적 요소, 심리적, 사회적 요소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여자의 성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10대와 20대 때 성욕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여성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는 개인의 경험이나 부정적인 기억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거나 안정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만족감과 충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40대와 50대에 접어들면 여성은 생리적 변화인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생식기관의 기능이 감소하고 호르몬 수준의 변동이 생겨 성욕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한 여성들 중 무려 69%가 성욕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폐경기 여성의 성욕 감소와 성관계 빈도의 급격한 감소가 꼭 폐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폐경 이후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성생활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말라 생기는 통증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월경이 끝나며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마무리됐다고 느끼는 정서적, 정신적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이가 들어 성생활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폐경이 되면 성적 관계를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에 한산한 시간대에 모텔 입구를 지켜보면 60대 이상의 커플이 종종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부부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중년 이후의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유럽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죽기 전까지 삶을 즐기려는 태도가 더 흔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경우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성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무한히 즐길 수 있습니다. 폐경기가 되면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서 그곳이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성관계 시 통증을 느끼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번식 가능한 시기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성생활의 본래 목적이 번식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되면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이라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성공한 70대 이상의 여성들이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남성들과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 한 분은 74세의 나이에 자신보다 36살이나 어린 남성과 사귀었는데요. 이런 사례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 70대 이상의 여성들도 성욕을 느끼고 성적 욕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성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31.3%, 2번 이상은 41%에 달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중년 및 노년층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제는 성욕 앞에서 나이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나이로는 평균 수명을 따질 수 없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남녀를 불문하고 현재의 성욕은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한 현대인의 생활이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성생활의 욕구와 질 또한 높아지고 있어요. 남성들은 매일같이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며 생활하고 명확한 사정이라는 마무리가 있죠. 하지만 폐경 이후 여성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년 여성들은 잠자리에서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감을 육체적 쾌락보다 35%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노년이 되면서 여성들은 마음의 만족을 더욱 중요시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새로움의 부재로 성적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과의 반복된 행위는 일상의 무료함으로 여겨질 수 있죠. 이런 남성의 태도에 여성들은 서운함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성들이 성관계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대와 30대의 절정기에 비해 성욕의 감소와 함께 쾌감도 줄어들죠. 특히 중년에 이르러 남성은 발기력이 약해지고 여성은 자신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여겨 자신감을 잃게 되며 성생활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년 이후에도 활발한 외부 활동을 포함해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한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꿀팁 하나 드리자면 늘 같은 장소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행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는 성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이라면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폐경기와는 별개로 사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기가 지나도 여성의 성욕은 여전히 활발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성욕 감소를 단순히 나이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별다른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성생활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파트너인 아내가 항상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폐경이 오거나 갱년기 증상으로 자신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60대, 70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6살 건강한 총각입니다. 이야기는 약 3년 전 군대 제대 후 일자리를 찾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일찍 군대에 갔던 평범한 청년이에요. 당시 친구가 살고 있는 섬, 바로 추자도에 놀러 갔었습니다. 추자도는 상추자와 하추자로 나뉘는데 제 친구는 상추자 쪽에서 살고 있었죠. 그곳은 공기도 맑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네 집에서 정말 평화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고 잡은 고기로 회를 먹으며 친구의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레 밥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5일 동안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날도 친구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성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쪽으로 오는 걸 보았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다른 한 분은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뭐 좀 잡히나요? 여성분이 물었을 때 우리가 잡은 건 고등어 몇 마리와 전갱이 몇 마리였습니다. 친구는 잡어들만 좀 잡히고 비싼 고기들은 안 잡히네요 라고 답했죠. 젊은 여성분은 호기심이 생겼는지 오토바이에서 내려 방파제로 올라왔습니다. 잡은 물고기 통을 보며 이거 고등어 아닌가요?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이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저도 낚시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낚싯대를 하나 꺼내며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언니에게 나 조금만 해봐도 되냐고 물었고 언니의 허락을 받자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끼를 끼우는 방법과 채비를 던지는 방법을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던져보기도 하고 미끼를 끼워보기도 했습니다. 단발머리를 꽉 묶고 갈색으로 염색한 그녀는 날씬하고 키도 작아서 비율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언니라 불리는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낚시에 익숙해진 그녀는 옆에서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방파제 끝으로 가 있었고 저와 친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가 낚시하던 방파제 쪽을 보니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급히 그녀가 서 있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방파제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높지 않은 곳이라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손을 뻗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방파제에서 끌어올릴 때 괜찮아요? 라고 몇 번이나 물었던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녀의 팔꿈치는 까져 있었고 몸 곳곳에 상처가 보였어요. 언니와 제 친구도 곧장 그녀의 곁으로 왔고 모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추자도에 도착했을 때 렌트한 차로 그녀를 싣고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한 끝에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간의 휴식과 약 처방을 받았고 저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 그녀가 언니네 집에 놀러 온 거라고 하며 본가는 부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녀는 전혀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더군요.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고 나서 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 연락처를 적어주었어요. 만약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준 뒤 저는 친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너무 고맙다며 언젠가 우리를 찾아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고 친구도 함께 했죠. 우리 셋은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횟집 겸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곳에 놀러 왔다고 하며 제가 경기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아쉬운 듯 부산이랑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 친구보다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도 경쟁심이 있었는지 재치 있는 농담으로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분명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일이었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분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는 나중에 상황을 봐서 자리를 피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는 아버지의 일로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녀와 둘이 남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를 더 알아갈수록 매력적이고 귀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서 그녀는 자연스레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런 여자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우리 집이 서로 너무 멀어 실현 가능한 생각은 아니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그 순간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우리는 술집을 나와 그녀가 걷고 싶다고 해서 바다 방파제까지 걸어갔습니다. 먼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그 순간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마치 불꽃 같은 열정이 피어올랐어요. 그 순간을 나눈 후 저는 그녀를 꼭 안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서로를 오가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1년을 만났지만 결국은 길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소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헤어진 후에도 그녀와 보낸 좋은 추억들은 가끔 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한때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던 40대 가장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잊고 싶은 그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갑작스레 붕괴되었고, 운이 없게도 화장실로 향하던 아내는 그 현장에서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달려갔던 나는 아내가 무너진 잔해 아래 깔려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부르짖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고 긴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뇌 기능의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평생 침대에 누워 오직 눈만 깜빡이는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고 한때 누렸던 평범한 행복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 가까운 곳에서 혼자 생활하시던 장모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딸, 제 아내의 곁을 지키기 위해 매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한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딸을 바라보며 장모님은 수없이 많은 눈물을 삼키셨죠. 저 역시 아내의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 가족을 돌보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을 방문해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시고 병원을 찾아 아내를 보살피시며 저녁이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저와 아이의 저녁 식사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대신 저와 장모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희정이가 남편 떠나가고 울적할 때 많은 위로가 되어주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너무 외롭다. 장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모님께 답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말씀도 편히 해주세요. 장모님은 그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서방,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아픔으로 인해 쓸쓸해지신 장모님을 위해 시간이 나는 대로 맛집 탐방이나 드라이브를 함께하며 장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매일 같이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싹 트는 정이 점점 깊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아내를 퇴원시키고 집에서 돌볼 수 있다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받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내의 호흡이 처음보다는 안정되었지만 아직 말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득 찬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내는 누워만 있었고 저는 서서히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힘내라는 말씀을 건네시고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또한 집안 청소까지 해주시며 저를 돌봐주셨죠.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말없이 위안을 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휴일이어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내가 침대에 누워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얼마나 덥고 불편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자 장모님과 함께 아내를 화장실로 옮겨 목욕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몸이 가벼운 편이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안고 씻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큰 대야에 아내를 조심스럽게 앉히고 저는 아내를 받치며 장모님께서 바가지로 물을 뿌려가며 꼼꼼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더위 속에 장모님도 땀을 흘리시며 고생하셨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평소와 달리 짧은 바지에 축 늘어진 상의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세심하게 씻겨주는 동안 내 시선은 끊임없이 장모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으며 다른 생각을 하려 애썼지만 장모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청소하시는 모습, 요리를 해주시는 모습, 심지어 빨래를 하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내게는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은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시고 매력적인 분이셔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픈 상황에서 그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장모님을 여자로서 바라보게 되며 그 생각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잠든 어느 밤 몰래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혼자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말 장모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다른 방으로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장모님이 우연히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민망한 상황에서 장모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서 방문을 닫고 나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이서방, 많이 외롭지? 우리 희정이가 저렇게 된 이후로 남자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다 이해해. 아까 그 일은 잊어버리자. 장모님은 많이 놀라셨을 텐데도 이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하게. 억지로 참으면 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참으면 안 되겠지.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남편을 잃고 외로울 때마다 혼자 위안을 삼곤 했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솔직한 말씀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미 장모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던 저는 참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잘 참았는데 매일 장모님을 보면서 참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네요. 장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늘 고마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 그러면 안 돼. 지연아, 나 장모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떡하죠? 저는 끝내 장모님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둔 사랑을 한껏 터뜨리며 진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 장모님도 어느새 깊은 밤이면 제 방으로 먼저 오셔서 꼭 안아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외로움을 견뎌내셨을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저와 함께 누리려 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그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잊은 채 우리는 틈만 나면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문을 잠그곤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생각하며 괴로워했던 저였지만 장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로의 불행한 현실과 타이밍이 만들어낸 예기치 않은 전개에 저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끔은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야 하는 아내가 저와 장모님이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몰래 사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만약 우리가 각자 다른 이성과 만나게 된다면 아내 때문에 완전히 서로를 멀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에 남는 것은 오직 커다란 후회뿐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장모님과의 사랑을 아무 걱정 없이 만끽하고 싶은 욕심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해 45살. 아직 장가를 한 번도 못 가본 노총각이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어준 건 바로 주인 여자였다. 62살의 그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3년 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의 집을 떠난 뒤로 줄곧 혼자 지내고 있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였을까. 그녀는 나를 마치 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총각, 오늘 뭐 먹었어? 밥 안 챙기면 몸 상한다. 그녀는 종종 밥상을 차려주곤 했다. 밑반찬이 떨어졌을 때도 이거 갖다 먹어. 너무 짜면 물에 헹궈 먹어도 되라며 밑반찬을 챙겨주었다. 그 따스한 마음은 삭막한 내 삶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 씀씀이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룸 관리 일을 도맡게 됐다. 어두운 복도에 전구가 나가면 갈아 끼우고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며 종종 옥상도 청소했다. 어쩌면 나는 그녀에게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밥 플러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그저 소박한 식사였어요. 그녀가 정성껏 차려준 된장찌개와 달걀 후라이 한 접시. 먹어봐요. 간 맞는지 좀 봐줘. 하며 내밀던 그녀의 얼굴은 조금은 어색하고 쑥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밥상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고사리 나물과 멸치볶음이 추가되더니 그 다음엔 제 최애인 장조림까지 올라왔습니다. 반찬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그녀가 나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가 느껴졌죠. 20년이 넘도록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그리워했던 제게 그녀의 집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위로였고 가족 같았죠. 밥상 앞에 앉아 국물 한 숟갈을 뜨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식탁 앞에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참 쓸쓸해. 가끔은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나 남자라도 하나 소개받아야겠어. 이 여자를 외롭게 두면 안 되겠다.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녀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제가 있잖아요. 아줌마 옆에. 그녀는 웃으며 소주잔을 들어 올렸지만 그 미소 뒤엔 살짝 떨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누군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상한 질투와 애틋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밥상은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자리였고 그 위에서 우리는 남녀의 정을 나누게 되었죠. 저녁 7시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니 배가 슬슬 고파왔다. 간단히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1층 주차장에서 주인 여자와 딱 마주쳤다. 총각, 이 시간에 어디가? 출출해서 라면이라도 하나 먹으려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에그, 뭐하러 라면을 먹어? 차는 없어도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먹어. 그렇게 나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아 그녀를 따라 4층 주인 집으로 올라갔다. 총각, 뭐 좋아해? 달걀 프라이 어때? 네, 좋아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그냥 거실에 가 있어. 다 되면 부를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거실에 앉았다. 30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밥 먹자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어릴 적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그러던 그 따스한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얼른 눈물을 훔치고 밥상 앞으로 나갔다. 밥상 위엔 밥, 배추김치, 동치미, 달걀 프라이,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조금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감사한 마음으로 2그릇이나 먹어 치웠다. 며칠 후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던 중 주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총각, 옥상으로 좀 와줄래?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서둘러 옥상으로 올라가니 그녀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총각, 나 좀 집에 데려다 줘.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녀를 조심스레 업었다. 그러나 그 순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근데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는데요? 내 옷이 어째서? 그제야 자신의 민망한 차림을 깨달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총각 앞에서 내가 주책이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를 방으로 데려다 놓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총각, 잠깐만 들어와 줄래? 괜찮아. 들어와도 돼. 그 말에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긴 머리를 들어 올리며 한마디를 던졌다. 총각, 지퍼 좀 내려줄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남자가 왜 이렇게 숫기가 없어?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빨리 좀 내려줘.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주인 여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끝의 섬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자꾸만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11월인데도 초겨울 날씨에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날이었다. 주말에 늦잠을 자다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보일러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온수가 갑자기 미지근하게 나온단다. 주인 집으로 올라가 보니 거실에 난방이 되는 걸로 봐선 보일러 문제는 아닌 듯 싶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실내 온도 조절기에서 온수 온도를 실수로 낮춰놓은 것이었다.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해서 어쩐데. 미안해서. 아뇨, 괜찮아요. 여기 온도만 올리면 뜨거운 물 나올 거예요. 그럼 잠시 기다리는 동안 여기 와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들어요. 그럴까요? 간만에 여자랑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한참 동안 연애를 못 해봐서인지 뭔가 긴장감이 감돌면서 괜히 몸에 힘이 들어간다. 잠시 동안에 어색함을 쫓으려고 그랬을까? 주인 여자는 여지껏 왜 혼자 살고 있느냐? 총각이냐? 호구조사가 이뤄졌다. 한번 파혼하고 나서 결혼을 포기했다. 주저리. 아줌마도 본인 얘기를 살짝 해주는데 10년 전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예단이나 혼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홈패션 전문점에서 일하며 홀로 지내고 있단다. 그러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붙잡는다. 고맙다면서 저녁 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단다. 나는 됐다는데도 한사코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저녁 때 뵙겠다고 말씀드리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 약속한 시간에 그 집 초인종을 누른다. 네, 열려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뭐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전복 낙지, 한약재가 듬뿍 들어간 달백숙에 여러 가지 밑반찬으로 식탁을 꽉 채웠다. 이거 너무 진수성찬인데요. 아줌마는 커다란 닭다리를 떼어서 접시에 놓고 먹기 좋게 살점을 발라주신다. 사람이 나이 들면 더 잘 먹어야 돼. 많이 들어요. 아주머니도 좀 드세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요. 내가 닭다리를 한 입 빼어 물자 그녀는 흐뭇한 표정으로 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집밥을 얼마 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 다 그렇죠. 앞으로 집밥 생각나면 언제든지 와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 원룸 관리는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에구, 그러려고 밥 먹으러 오란 소리 아니었는데. 아뇨,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상부상조 해야죠. 상부상조? 그래요.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서로 필요한 때 말이죠. 호호호, 서로 돕는 거 좋네.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르고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올 무렵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퇴근하고 동네 마트에 들러 이것저것 사고 있었다. 주인 여자도 장을 보러 나오셨는데 마주치게 되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줌마를 태우고 집까지 갔다. 집까진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느냐? 혹시 자기가 부담스럽냐? 등등 물어보셨다. 그래서 내가 아줌마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며 찐으로 대형 사고 칠 것 같아 일부러 피했다고 하니 혼자서 별 걱정을 다 한다면서 그러지 말고 이따가 자기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란다. 종종 집밥도 좀 먹고 그래야지. 라면만 먹으면 몸 상해라고 하시며 그래서 시간에 맞춰 4층 주인 집으로 향했다. 집안에서 이제 막 끓기 시작하는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치찌개에 갓김치, 보쌈김치, 계란말이를 들고 오고 마지막에 밥까지. 그렇게 주인 여자와 둘만의 식사가 시작되었다. 총각은 사귀는 여자친구 없어? 없어요. 왜일까?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겼는데. 호.
그래요? 그럼 아주머니가 여자친구 해주실래요? 장난반 진담반으로 대꾸하니까 이 아줌마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다 늙어빠진 과부가 그럼 쓰나 호호호 서로 통하면 그만이지 나이 따위가 뭔 상관이에요. 요즘 연상연하 무지 많아요. 나한테야 총각이면 감지덕지지. 근데 총각한테 나는 좀 아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도 아주머니가 분에 넘치는 사람인걸요. 아줌마는 살짝 당황했는지 연신 내가 왜? 라고 했지만 표정은 싫지 않은 눈치였다. 그분과의 관계는 어느새 알 수 없는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라고 하기엔 몸매도 꽤 괜찮으셨고 그분을 떠올리다 잠을 설치는 날도 종종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줌마께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준다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초대받은 그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라고 설레지 싶은 마음으로 찾아갔죠. 식탁 위엔 갖고 온 고기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평소처럼 담담한 대화를 나눴지만 소주 한 잔씩 기울이다 보니 점점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때는 꽤 인기 많았었는데, 에이, 아줌마 지금도 인기 많으실걸요? 그 말에 아줌마가 코웃음을 치며 소주를 들이키더니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남자가 그리울 때가 종종 있어. 요즘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 요즘 따라 새삼 쓸쓸하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댔습니다. 내가 이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순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 아직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세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싶어. 그 대답이 왠지 모르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있었죠. 그럼 제가 아줌마 애인 할까요? 순간 고요했던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웃으셨죠. 정태 씨는 내 아들뻘이잖아. 무슨 애인이야? 그런데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아줌마만 괜찮다면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어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이란 저는 어쩌면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닐까 후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진짜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저는 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서로 돕고 기대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줌마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처럼 젊고 좋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으려는지 이해가 안 가? 왜요? 아줌마는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그리고 전 아줌마가 좋거든요. 그 순간 아줌마는 갑자기 크게 웃더니 말했어요. 그럼 진짜 내가 너 애인처럼 굴어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겁니다. 그날 이후 아줌마와 저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연애라는 게 이렇게 웃음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나는 인생에 여러 굴곡을 겪어왔어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빌라 전세 사기는 내게 큰 상처를 남겼죠. 그 사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원룸으로 이사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려던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다. 그녀는 바로 내가 이사한 건물의 주인이었다. 4층에 살고 있는 그녀는 나보다 17살 연상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첫인상도 특별히 끌리지는 않았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외모도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성격만큼은 처음부터 인상 깊었다. 쿨하고 유쾌한 그녀의 태도는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었다. 더군다나 그녀가 끌렸던 이유 중 하나는 엄마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해주는 집밥이야말로 내가 그녀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 이사 온 세입자라 잘 챙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주 나를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힘들어 보이면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 기분을 맞추려 노력했다. 그러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렸고 나도 모르게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그럼 나 같은 연하남이랑 가볍게 만나는 건 어때요?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다. 저녁마다 그녀는 내게 밥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우리 집 화장실 청소까지 도와줄 정도로 유달리 나를 챙겼다. 나는 그녀의 관심과 배려를 거부할 수 없었다.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홀로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그녀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되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상부상조라는 명목하에 만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격적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내게 4층으로 들어와서 살자는 말을 꺼냈다. 한마디로 동거를 제안한 것이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한 건물에 살고 있어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만나고 있긴 했지만 정식으로 한 집에서 산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녀가 싫은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에서 망설여졌다. 그녀도 나도 이번 생에 마지막 연애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관계이기에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느꼈다. 지금 우리의 관계는 묘하게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정식으로 연애하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부상조라는 우리의 초기 합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나의 생각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 할까? 그녀와의 관계가 나에게 주는 위안과 즐거움은 분명 크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결국 나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 사이에 분명한 합의가 없다면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질 뿐이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소중하기에 더 이상 어정쩡한 상태로 두고 싶지 않다. 그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용기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고 신뢰는 모든 것을 지속하게 한다.